사람은 지금 이게 수익률이 나고 공식이 있지만 이게 아파트 압구정 재건축만 일어나면 다시 여기에 상권이 일어나겠다,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거냐? 이런 목표라면 내가 지금 은행에서 많이 땡겨오고 은행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무 부족해요. 에코티가. 에코티 최소한 30% 이상은 맞춰야죠. 근데 90% 해줬잖아요. 근데 평가 금액이 더 나온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나 컨디션 값들이 서로 합의가 되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설득이 된 게 뭐예요? 결국은 이 추구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압구정 재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 재개발이 될 것도 알아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월세만 이거 해가지고 막 버티는 이런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씩 진도를 나가면서 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수익을 얻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에 하나는 결국 가치관이에요. 가치는 뭐예요? 교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불러서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그 가치가 교환 가치로서 작용을 할 때 여러분들은 결국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핵심은 적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의 모든 거래는 불공정해요. 공정한 거래, 페어한 거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봐야 한쪽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에 있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냐. 그 가치관과 그 추구 전략 두 가지가 맞닿아야 판매를 하든 개발을 하든 매매를 하든 매각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재개발하고 철거민들 막 철거하고 그래서 막 아웅다웅하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좀 이런데, 야 저거 사면은 된대, 저거 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대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 사람들의 인생, 나는 수익률만 얻으면 돼 라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경매도 물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처음에 사람들이 경매에 대한 문턱이 낮다 보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싸게 사면.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망해 나간 집이에요. 그쵸? 경매로 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뭐 이런 거 압류당하고 뺏기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걸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매 낙찰받아가지고 문 열고 가보니까 세입자가 전세금도 날려가지고 돈도 못 돌려받고 이런 사람 억지로 명도에 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적성에 맞냐? 내 가치관에 맞냐? 내가 굳이 돈을 버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정부에 손 담고 가면서까지 일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가치관이 명확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하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난 그렇게까지 해서는 돈 벌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조금 더 머리 쓰고 차라리 조금 더 깔끔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낫겠어 라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한테 그건 아무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건축용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게 스펙트럼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이 개발에는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투자자로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땅을 갖고 있으면 지주의 입장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자의 입장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줄을 쏠까요? 개발자가 될 거예요. 개발자는 보통 역할이 투자자를 설득해서 돈을 넣어서 돈을 벌게 해주면서 수수료를 벌어가는 사람이 개발자예요. 지주는요, 원천 소스를 처음에 이제 제공하는 사람, 즉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투자자는요, 결국 돈이 우선시되는 사람,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제가 양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 수강생들 얼굴 안 나와야 해서 예, 좀 부탁드릴게요. 수강생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줄을 잘 서야 실제로 수업을 들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메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거예요.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다 맘먹으면 돈을 넣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내가 땅을 이제 매입을 하거나 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멤버가 돼서 돈을 벌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할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다수의 돈을 버는 사람은 남의 일을 대신해서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실제로 돈 갖고 있는 이쪽 그 자본가들, 투자자들은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역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배울 수 있는,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책이에요. 간접으로 실제로 일을 이뤄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책이라는 분야가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과 간접 체험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형성이 돼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견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봤죠. 비교 견적이라는 것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읽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공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 견적이라는 걸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추구 전력이 나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 비교 견적이라는 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례 중심의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한 분이라도 내가 돈을 적게 들여서 일을 하고 싶다의 시각인 건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서 마음 편하게, 즉 돈은 조금 더 주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싶은 시각인 건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업료 내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맡겨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돼요. 나는 직장사의 후예다. 결국 싸게 팔고 싸게 넘겨서 빨리 내가 단기 수익들을 얻어가면서 돈 버는 게 꿈이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각각 여러 가지 시야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흔들릴 수 있어요? 사업의 방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름마를 잘 타야 된다는 표현 하거든요. 가름마를 어떤 사람은 가운데 가름마를 탔을 때 예쁜 사람이 있고, 그죠? 한 2대8로 갈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름마가 없는 게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위치에 설 것인가? 오늘 요 시각을 갖고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젊은 시절에 만나요. 그럼 왜 만나요? 헤어지려고 만나요?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인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라고 하는 건 결혼이라는 그 출구에 이제 목표를 삼고 만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 항상 만날 때 헤어질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 이별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출구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줄을 설 것인지 명확해지면 내가 이 수업을 들을 때 선별이 가능해집니다.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것이 귀에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해 나가야 될지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실제로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자, 건축의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저런 것들을 보고 나면 결국 내가 이제 이 조직 안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건축주가 있어요. 그럼 건축주는 태양이에요. 그럼 왜 태양일까요? 왜 태양이에요? 태양빛이 공급이 돼야 뭐 이제 생명의
진행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건축주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거 책에 있어요? 그럼요. 책에 있어요. 건축주는 무슨 역할이에요? 돈 주는 역할이에요. 그 돈 준과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이에요? 마스터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 사업 접겠다 마음 먹으면 여기 있다는 전체 하부 조직이 갑자기 다 일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걸 해볼래? 가능하면 내가 500억짜리 빌딩을 할 수 있게 됐어. 하면 이 500억짜리 빌딩을 사서 새로 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건축주예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빚을 쏴줬을 때 나머지 조직들이 알아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M입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 작은 규모의 사업일수록 이 CM이 안 들어오겠죠. 왜요? 먹을 게 없어요. 단순해요. 이 시장에서의 논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섭니다. 그러면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꼬마 빌딩의 공사 금액 10억 이하 혹은 뭐 조금 더 하셨을 때 20억 이하 정도의 시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속칭, 그렇죠, 건축 설계하는 사람 빼고 시공 파트는 그냥 동네 집 짓기 장사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에는 장사점이 조금 어려워져서 큰 회사에서도 작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작은 일이라고 하는 분야가 메인 비즈니스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이 정도 이 건축 기획가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서의 단장 역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업은 받죠. 연봉. 그런데 공사의 이윤이 업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 현장 한다고 해도 10억에서 뭐 시공사 이익 5% 가져가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서 하자 보수 이익 그거 3% 꿈꾸려면 2%가 이윤인데 그거 보고 일을 하는 회사들인데, 물론 태운 것도 얼마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내가 들어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의 그레이드가 이 안에서도 그레이드가 1, 2, 3, 4가 있다면 3 아니면 4인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죠. 내가 돈만 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서 함께 개발을 하는 파트너십을 이런 사람들이랑 맺고 같이 움직일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주에 갈 것이냐. 뭣도 모르고 그냥 돈 낸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나 뭐 이런 아파트 레버리지 투자하듯이 이 3, 4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건축 시행도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덜컥 들어왔는데 뭐에 부딪혀요? 이 가치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한 보급 단가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손해가 나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도급, 그리고 직영. 도급이 뭐예요?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뭐를 환급받아요? 부가세. 내가 부가세를 주면 준 부가세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회사 대 회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부가세를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부가세 별도에 우리 계약금액 이번에 5억입니다 라고 하면 아 당연히 10%는 별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이 왔다 갔다 해야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것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 안에서 속해 있는 단체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이행 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선급금 이행 증권을 끊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담당자가 실수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랑 일을 할 때는 악유나 다툼이 있어도 그냥 각자 서로의 일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마음 상할 게 없어요. 실무자가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하고 마음 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상했다고 해서 인생이 흔들리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회사 대 회사로 일할 때 보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건축주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공사랑 계약을 하고 보급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환급 못 받아요? 토가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를 만들면 된다. 관심 받아요. 사업자를 만들면 된다. 그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단순한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을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데 10억 들어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이런 건물을 짓는 신축 사업자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회사 대 회사로 보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나머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잖아요. 사업비로 쓰는 거니까. 근데 개인의 주거용 주택을 지을 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매입 짓는 거지. 그러니까 부가세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실력이 있어서 각자의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가지고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인건비 처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지병이 됩니다. 근데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접 내가 운영을 해서 이뤄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만 발생하면 돼요. 자재를 사올 때 부가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근데 내가 개인으로 사오면 아무 이득이 없죠. 개인이니까 그냥 내 집 짓는 데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내가 나한테 하청을 받아 할 수 있죠. 내가 궁극에 3카테고리로 가서 나는 치열하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돈 버는 게 적성에 맞아. 그러면 직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해요? 당연히 CM이 필요하다. 왜? 이 전체적인 것들을 컨트롤링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사 사무소랑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요것만 해요. 구조, 토목, 조정, 기계, 전기, 정보, 통신, 소방, 기타 특수 분야는 다 외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이거 여기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 때 계획 설계, 즉 디자인에 대한 컨펌이 끝나고 나서 인허가 설계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들한테 다시 다 변경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참 박하네. 아니 그거 좀 바꾸는 거 좀 해줄 수도 있지. 뭘 이걸 변경 비용을 달래요. 5% 이내 안에선 수용을 하지만 5%가 넘어가면 예도회사도 예도회사니까 얘네들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결국 추가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유 이 관리하는 종합건설사 나쁜 회사네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 밑에서 일을 하는 전문 건설사에서 추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이 관리회사의 종합건설사에서 건축자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백날 앞에 있는 설계사 혹은 종건사랑 싸워봤자 그 밑에서 회사 대 회사로 일어나는 거래 가운데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커버를 잘 안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축주가 건축기획사 없이 건축사 사무소랑 계약을 하면 이 사람들은 건축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종합건설사랑 계약을 하면
이 건설사가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문 건설사를 고용을 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종합건설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건사가 가지고 여기 직원이 몇 명이 있고 우리 현장에 공사할 때 누가 나와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가 나가요? 관리자가 나가요. 근데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적어도 현장 소장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을 전체적으로 감리하는 기술에 대한 최고 운영자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적을 관리하는 공무 파트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현장을 운영하는 이 셋이 한 팀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셋이면 한 달에 500만 원만 인건비를 줘도 1,500 아닙니까? 그럼 우리 현장이 공사 기간이 6개월이면 그것만 9천이에요. 근데 30억짜리 공사하고 들어오는데 이윤을 5천 받겠대.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뒤에 견적서 보는 방법 얘기를 하겠지만 상식으로 움직여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5천만 원 받고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명 중에 한 명만 데리고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개인업자들은 이러한 전문 건설사를 고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용역을 들여다 쓰는 거예요. 개인을. 도급이 아니라 그냥 개인을. 여기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하죠. 여기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건축주들이 그거를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관계가 도급 대 고급,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움직여지느냐 회사 대 개인으로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건축주 개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CM하고 같이 결부를 하게 되면 CM은 회사니까 투자자, 즉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회사 대 회사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혼자 각계전투를 뛸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데려갈 회사를 내세울 거냐? 그 차이인 거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완성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내가 적성이 뭐에 맞느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도급이냐 직역이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요. 도급을 하면은요 막말로 법정으로 싸운다 해도 내 인생 어렵지 않아요? 그냥 회사 법무팀이 싸우는 거고 변호사 비용 주면 그냥 소송하는 거예요. 뭘 소송한다고 회사에서 뭐 영향받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건축주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니까 한번 붙어보자고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고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법원에서 만나요. 한 1년 반 동안 계속 만나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변호사는 고용하면 되는데 제일 한번 건축주 골탕 먹이려고 안 먹으면요 현장 세워버리고 1년 반 동안 소송합니다. 그럼 건축주가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개인. 만약에 회사 대사로 붙었는데 이쪽에서 엿먹어라 그러려고 현장 세우고 후송 들어오잖아요. 이쪽에서 바로 법원 감정을 불러서 법원 감정에 손해배상에 막 서로 쉽게 얘기하면 용어 삼박을 묻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싸우면 결판이 금방 나죠. 근데 선수랑 개인이랑 싸우면 그냥 시간 지연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개인이 져요. 제가 5번, 5년 동안 4번 소송에서 한 번도 안 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업자, 나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썼어요. 지고 싶지 않아서 과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 여기는 개인이니까 개인이 고용한 법무사나 개인이 고용한 아주 작은 변호사는 당연히 큰 법인 이 로펌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몸집을 키워야 돼요. 구매 단위를 늘려야 돼요. 그리고 같이 뭉쳐야 돼요. 그래야 구매력도 생기고 가장 중요한 협상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협상력이에요. 니고시에이션. 우리가 왜 그 인질극 할 때 협상하는 사람들은 니고시에이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든지 간에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협상력이라는 걸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테이블 앞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이 협상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텐데
이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성보단 감성이에요. 대다수의 구매 결정권을 아빠가 갖고 있어요? 엄마가 갖고 있어요? 엄마죠. 아빠가 자기가 벌어온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혼자 결정을 못해요. 아빠 혼자 결정하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차교수처럼 돼요. 집에 들어가는데 400만 준다고. 모든 결정권을 엄마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움직일 때 막 엄청난 기술 용어를 공부해가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야 그래서 돈 냈대? 했대? 해볼까? 이런 정말 단순한 의사구조. 근데 이 단순한 의사구조에 쉽게 얘기하면 눈에 드는 그 과정까지는 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죠. 아예 다른 거의 뇌구조가. 설명을 할 때 이건 이래서 이게 얼마 더 들어가고요. 이건 이래서 얼마 더 들어가고요. 이래서 얼마 더 들어가고요. 맨날 설명해봐야 건축이 딱 궁금한 거. 그래서 얼마면 됩니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3번 중에 대다수는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으로 하면은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건축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뭐 건축업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축에 대한 내가 지식을 쌓고 실제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장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다시 말해서 협상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거 뭐 배워가지고 어디 건축회사 취직할 것도 아니고, 그죠? 건축회사 차릴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맨날 여기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뭐 얘기를 해봐야 그래서 쏙 와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정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업성으로 넘어왔을 때 피셔빌리티 검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여자 키 160이면 몸무게 몇 킬로가 적당합니까? 이거 오늘 왜 그거 이름표 안 갖다 놨니? 저기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게. 160의 여자 키, 여자 몸무게 몇 킬로가 적당합니까? 본인이 보기에, 본인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 여자 키 160이면 몸무게 몇 킬로가 적정해요? 여기는 50, 여기는 50, 여기는 48.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남자는 물어볼 거니까 여자 키 160에 몸무게 몇 킬로가 좋을 것 같아요? 적정해 보여요. 49. 눈치 본다. 48, 49. 자, 여자 몸무게 160이면 몇에 적정해 보여요? 45.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남자로 한번 가봅시다. 남자 키 180에 몸무게 몇이면 적당해 보여요? 65. 180에 65. 몇이면 적당해 보여요? 70. 70. 180에 75. 여기. 78. 여기. 80. 이렇게 달라요, 가치관이.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야, 180에 78이면 170에 78도 많은데, 남자들. 거꾸로 160에 아까 뭐 45 그랬잖아요. 160에 55도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 키면 다 다른 얘기 안 했어. 이 나이도 얘기하는 거. 이 정도 키면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주관적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 가치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수익률이 몇 프로나 나오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까 여자 몸무게 얘기했을 때, 남자 몸무게 얘기했을 때하고 상황이 내기, 인맥, 상태, 분위기. 왜?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뭐 강남에서는 3% 이하고요. 강북에서는 높고 외곽으로 나면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월천대사. 나 한 달에 1,000만 원만 열쇠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몰라. 그거는 내가 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냥 거꾸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요? 뭐 먹어요? 왜요? 이걸 빼고 이걸 빼서 만들면 이만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당장 동원 가능하면 또 이만큼이 있을 것 같고 대출을 쓴다면 또 이만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출을 안 쓰면 또 이만큼일 것 같긴 한데 요즘 대출 안 끼고 이러는 사람은 없고 그럼 자연히 또 묻게 되죠. 적정성. 내가 갖고 있는 돈 얼마 넣고 또 대출은 얼마나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투자를 할 거예요. 건물 하나 살 거예요. 자, 대출을 몇 프로 받는 게 적당할 것 같으세요? 우리 명란님. 60%. 우리 박 이사님. 80%. 대출 80%. 자, 몇 프로? 60%. 몇 프로? 아니, 대출을 몇 프로나 받아서 일을 할까요? 적정해 보이는 거. 7, 80. 이 같은 여자들도 달라요. 또 몇 프로? 7, 80. 자, 여러분들이 7, 80이라고 하는 순간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금융권을 설득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40, 50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담보가치로 움직입니다. 내가 땅이 있으니까 이 땅 담보로 한 50% 정도 챙겨 쓸게요 라고 하는 50을 얘기를 하지만 70, 80으로 넘어가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설득 자료는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또 여기로 가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 금융기관의 가치관. 여러분들 건축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융입니다. 왜요? 내 돈 갖고 100% 아까 얘기했잖아요. 30억 갖고 300억짜리 샀다. 최고예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궁금한 거지 실제 그 사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아닌데. 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가치관은 여러분들의 신용도 보겠지만 뭘 봐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건축용 부동산 개발이에요. 그럼 건축용 부동산 개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봅시다. 샵 건축 용도의 부동산 샵 개발이. 자, 그러면 개발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뭐냐면 미래 가치예요. 제가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값어치. 미래의 교환 가치. 미래의 교환 가치를 전제로 한 게 개발이에요. 이 용은 용도죠. 그러면 이 건축은 건축용은 가장 핵심을 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건축용 부동산이랑 그냥 부동산의 차이 뭘까요? 건축용 부동산과 그냥 부동산이 가장 차이가 뭐예요? 자, 유부녀하고 처녀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남편이 있냐 없냐잖아요. 결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편이 있냐 없냐.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을 볼 수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겠죠. 유부녀가 결혼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하면. 그죠? 그러면 비슷해요. 건축용 부동산은 뭐예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데가 어딘가. 유부녀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죠. 물론 이혼하면. 똑같은 거예요. 개발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비슷합니다. 건축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그린벨트라든지 땅에 도로가 접해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애들이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개발을 해서 건축용 부동산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 시장 가치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땅을 제시를 받았을 때
이 땅이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이 건축용 부동산에서의 첫 관문이다. 자, 그럼 봤을 때 건축은 가능해요. 그럼 이 건축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 처음에 보는 게 뭐예요? 뭘 봐요? 뭘 봐요? 법에서 뭘 봐요? 그렇죠. 올릴 수 있는데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핵심은 건축용 부동산이면 얘의 발전 가능성, 즉 미래 가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딱 봤는데 상태가 바로 연예인 데뷔시키기는 어려운데 성형외과 가서 조금 만져주면 데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신 성형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거. 그죠? 쌍꺼풀 조금 해주고 살짝 찍어주고 보톡스 좀 맞는 정도면 돈이 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애 찾고 싶죠. 하지만 현실에 다 전신 성형을 할 만한 애들이 훨씬 많은 거죠. 건축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이 너무 좋아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이렇게 땅을 덮는 그 비율이에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법규가 없고요. 용적률은 뭐예요?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늘 선택은 고르는 거예요. 카테고리 안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1종인지 2종인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평 올릴 수 있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이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뭘 물어봐요? 그래서 몇 평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건축용 부동산에서의 1번은 건축이 얼마나 가능한지. 쉽게 얘기해서 이게 1종이고요, 2종이고요, 어마저마하고요. 이건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고 처음에는 몇 평은 지을 수 있습니다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바로 질문이 보통 뭐예요? 얼마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비율로 가는 거죠. 직접 공사비가 보통 75%,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해 줄 때 근거 자료가 조달청에서 나온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 다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표준 도급 단가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은행에서 보는 거. 그럼 거기에 110 정도 곱하면 요즘 단가고 여기에서 내년에 이 상태로 물가 상승률 곱하면 되겠죠. 그럼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100평 줄 수 있는데 요즘에 근생도 미니멈 500 정도 보니까 그러면 5억 정도 보시고 거기에 부대 비용 한 1억 5천 보시고 세금 낼 것까지 한 7억 정도면 대략 사업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쉽죠. 끝. 100평 7억. 그러면 진짜 7억이면 돼요? 그거는 해봐야 알죠.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상담의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나와. 왜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를 하셨잖아요. 다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도 왜 머뭇거리는 줄 알아요?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물어보는 사람은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왔겠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그럼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뭘 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 100평에 7억 들여다 지으시면 수익을 이 정도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몇 평이 짓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얼마 들어가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피저빌리티, 그러니까 수익용 부동산으로서 투자를 하시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건축용 부동산에서 딱 얘기할 때 건축용 요것만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 땅은 지으시면 수익률 나오네. 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 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상업지역 막 700, 800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 3종이 껴있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껴있어요? 앞땅은 상업인데 뒷땅을 쉽게 얘기하면 앞땅이 비싸고 뒷땅이 싼데 두 개 합치면 뒷땅 값이 앞땅 값이 올라가니까 사는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샀더니 신축하려고 봤더니 얘는 3종이고 얘는 상업지역이라 이게 원하는 만큼 못 올리는 거예요. 아차!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나 매매가 되면 매매 수준을 맞으면 되지. 당신의 미래 가치까지 내가 왜 판단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뭘 판단해야 돼요? 이건 짓고 나면 수익률이 옆에는 이거 투자하는 데 대비해서 그럴 바에는 뒷땅 안 사는 게 낫네. 땅으로 팔 거면 모르겠지만 실제 건축을 올려줄 때는 메리트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출구 전략,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출구 전략, 우리 명란님이 저한테 와서 대표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40분 50분을 건축에서는 건폐율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몇 프로인데 이건 몇 대 땅을 높일 수 있고 이게 건축법 기준에서 보면 일정선이 있는데 건축물의 모양을 이렇게 줄 수 있고 앞에서 앉아있으니까 말을 하니까 끄덕끄덕하고 얘기는 듣는데 내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 사야 될까 안 될까 이게 궁금한 건데 맞죠? 그럼 전방 그러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물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어서 올렸을 때 실제로 내가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될 수 있을지 그 이상의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일지 아닐지에 대한 기본 가능치를 판단하는 게 건축용 부동산에서 첫 단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는 뒤집어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확 뚫리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볼 때 여기 얼마나 지을 수 있어요? 처음 배우다 보면은 용적률이 얼마고 이거 얼마니까 몇 평을 지을 수 있겠구나. 이게 뭐가 중요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은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즉 건축 사업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함몰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해줄 때도 우리가 이거 기사를 쓸 때도 핵심은 명확히 짚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었어. So what?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짓는데 심리적인 관점에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아이템적으로 공용 공간을 많이 넣었더니 서비스 면적을 많이 넣었더니 층고를 높였더니 임대료가 더 받네.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찾고 축적하고 그거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건축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인데, 자, 부동산 개발에서의 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분명히 3L이 있다고 얘기했죠. 3L. 3L 뭘까요? 첫 번째 L은 뭘까요? 상식. 첫 번째 L은 뭘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L. L. N. N. 랜드? 랜드는 땅이니까. 그런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L은 뭘까? 첫 번째 L. 박 기사님, 첫 번째 L이 뭘까요? 틀려도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L. 김 이사님 뭐겠죠? 김 실장님 뭐예요? 수업을 5번쯤은 들었겠다. 첫 번째 저기 유재명. 네. 부동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L이 뭐예요? 3L 중에. 얘라이. 자,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3L에서 L은 로케이션. 자, 그럼 두 번째 L은 뭘까요? 로케이션. 두 번째 L은 로케이션. 마지막 세 번째 L은 뭘까요? 이 정도는 눈치로 알아야지.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입지. 실질적으로 건축을 내가 뭐 엄청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입지가 안 좋아요. 상권이 죽었어요. 아니면 지하철과 대중교통과 너무 멀어 떨어졌어요. 아니면 주차장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 뭘 짓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훨씬 돈 버는 길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이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아세요? DNA.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받은 거 못 바꿔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160짜리를 170은 만들 수는 없잖아. 하이를 신겨서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건축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초급반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뭐 세세한 내용 이런 것들을 얘기해봐야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핵심은 건축용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즉 얼마나 벌 수 있느냐이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로케이션인데 그러면 그 로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 로케이션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사람 다니기 얼마나 편하냐, 사람 살기 얼마나 편하냐, 사람이 거주하기 얼마나 편하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궁극에는 이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매사에 따라다녀요. 그것만 기억해요. 키 160에 여자 몸무게 몇이 없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얼마의 수익을 내줬다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진님이 내가 여유자금이 이렇게 보니까 한 20억 있는데 이 20억 갖고 은행에 넣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난 요 정도 이상만 되면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한번 강남에 건물 한번 사보자 라고 하면 20억 갖고도 100억짜리 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하니까. 근데 나 20억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이 중간 과정이 엄청나게 치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보면 왜 안 돼요? 20억에 1,000만 원? 쉬울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평균이에요. 언제는 내가 이만큼 먹었다가 언제는 또 안 됐다가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금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요? 이자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이 땅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은 부동산 사업이고 이 부동산 사업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엔 금융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이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건 금융권을 설득할 자료이고요. 금융권을 설득할 자료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 즉 금융사의 가치관은 적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실 때 방금 전에 남자가 보는 여자의 160에 적당한 몸무게, 여자가 보는 남자 180에 적당한 몸무게가 달랐던 것처럼 금융사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쉽죠? 어떤 사람은 160에 45만 돼도 오케이. 어떤 사람은 160, 50에도 오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는 45 정도는 돼야지, 너는 50은 돼야지. 서로 막 싸워서 의견 일치를 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융사별로 다 조건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금융사 옆에서 이 땅을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냅니다. 자, 이 땅에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는 뭐를 볼까요?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겠죠. 그럼 또 뭘 볼까요? 경매. 실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낙찰가를 보겠죠. 왜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 갖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 돈 갖고 빌려주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빌려줘야겠지만 제가 예진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진님 20억 있다면서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5% 드릴게요. 이자를요? 예, 5% 드릴게요. 하서 예금을 받아. 지영님 이번에 건물을 쓴다면서요? 제가 7%에 빌려드릴게요. 하고 2%를 받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영님이 나 돈 필요해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진님이 미안해요, 내가 사기당했어요. 이러면 내가 중간에서 뱅크업을.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대리님한테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내가 예진님 이거 빌려줘도 되겠어요? 하니까 대리님이 하는 얘기가 예진님은 못 믿어도 땅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은 누구한테 팔아도 이 회수가 인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랑 엎어서 줄 수 있겠네? 지영님이 돈 달라고 할 때 언제든 주는 게 문제가 없겠네? 고려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배영아님이 저기 20억 갖고 100억짜리 지으려고 80%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명란님 그렇게 안 받는데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또 가서 물어봐요. 야,
어머님이 갖고 온 땅에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다는데 이거 지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얼마 받을 수 있겠어? 120억? 그래요? 그럼 빌려줄게.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박 의사님이 전 10억밖에 없는데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막 설명을 세세하게 듣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봅니다. 되겠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90% 대신에 이자는 20%. 이런 식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리스크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도 올라가고.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 여기도 사람의 성격,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쉽죠? 그래서 P2P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고금리. 왜요? 내가 넣은 것보다 이 사람들이 받는 위험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대신 뭐도 올라가요? 한도도 올라가요. 금융사는요, 돈을 예금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금융사에 대출을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금이 결국 예진님이 저한테 대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진님한테 이자를 주고 중간에 지영님한테 난 여기서 5%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7%를 받고 얘네까지 챙기는 거잖아요. 그럼 둘은 왜 거래를 못해? 둘이 붙으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는데 왜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하지? 못 믿어서. 못 받을까 봐. 불안해서. 그래서 다시 여기로 들어요. 도급이냐 지경이. 개인에 대한 거래가 지경인 거고요. 도급은 회사 내 거래예요. 부가세를 주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돈 빌려주고 받는 것도 이렇게 개인과의 거래. 예를 들어서 지영님이 돈을 돌리고 싶어도 예진님한테 이자 안 들어오면 너 왜 이자 안 주니?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내가 네 집 좀 차업해야겠다. 이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영님이 돈 주면서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빌려주고 예전에 중간에 수수료를 좀 챙겨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영님한테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예진님한테 빌려주고 받고 하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정도까지라도 동의합니까? 공무서열까지 받고 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남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축사업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평당락가가 다르게 나옵니까? 최근에 저희가 분석한 자료 중에 지난주에 잠깐 보여줬지만 30억부터 42억까지 같은 도면을 갖고 견적을 했어요. 근데 내 회사가 견적을 했는데 30억부터 42억까지 나왔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다 맞아요. 왜? 이 회사에서는 하려면 42억 본인들이 든다고 적성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이 회사에서는 30억 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 30억 한 회사하고 중간에 32억 한 회사하고 딱 놓고 봤을 때 건축주는 어디로 쏠립니까? 당연히 최저가로 쏠려요. 저는 32억짜리가 더 호감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축주는 총 금액을 보지만 저는 이걸 쪼개서 봐요.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게 물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이 우선이겠습니까? 정산이 우선이겠습니까? 계약. 땡! 정산이. 건축은 특히나 정산. 왜? 이 땅에 돈이 들어간 게 증명이 되면 그러면 내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무슨 말이에요? 이쪽 시장에 관행인가요? 내가 만약에 견적서를 냈는데 300제곱미터예요. 물량이 300캡이에요. 근데 290만 썼어요. 왜요? 견적이 싸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이건 잘 안 보잖아요. 총 금액만 보잖아요. 그 30억짜리 회사는요. 모든 공정이 5%, 3%, 5%, 3% 간혹 가다가 높은 것도 있지만 다 조금씩 냈어. 물량을.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더 들어갔어. 그러면 네가 계산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야지. 그것도 정도 것이지. 나 돈 더 들어가서 못하겠어요. 공사. 아자 빠지면 우리 어디서 만나요? 법원에서 만나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건축주 손해예요.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돼요. 이거 내가 또 확인해보니까 BIM으로 떠보니까 300캡에 나왔는데
이걸 무슨 수로 290회배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제대로 안 했거나 나중에 더 변경으로 돈박했다는 얘기 꽤 더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00회배를 시공을 하는데 300회배만 얘기했어요. 일꾼들이 막 이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깨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책상을 만약에 타일을 생각하고 베일을 하는데 이렇게 붙여가다가 보면 요만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르니까 반값만 아니에요. 완성품을 갖고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쓰라 그래요? 규격 제품. 처음부터 요만한 단위의 제품들을 레고 샀지 싹 쌓을 수 있다면 그만큼 로스율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기획 자체가 앞단에서 설계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BIM을 사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BIM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견적서를 볼 때 총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목별 수량의 변화가 어떤 식인지 건축사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보니까 회사마다 공종도 다르고 못도 다르고 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총 금액으로 놓고 보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공종별로 차이 나는 금액들은 다 정산을 할 거고 그 정산을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처음에 30억 했던 애가 분명히 32, 3억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적법하게 합법화된 테두리 내에서. 왜요? 도면을 갖고 시공을 하잖아요. 이 도면이 100% 그대로 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가 뭐가 됩니까?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변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변경에 대한 도면이 나오는 순간 나는 계약할 때 조건도 바뀐 거예요. 계약서에는 도면대로 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도면은 천여장이잖아요. 이 도면들을 시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도면에 오류가 발견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발주가 나가기 전에 관리단에서 도면의 정적성 검토를 해서 이거 시공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자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할 수 있겠는데 피드백을 주면서 도면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은데 카운터 파트너 없이 넌 내세요. 난 나오면 견적이나 의뢰 받아가지고 발주 내게요. 이런 방식을 이루려면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견적서를 낼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그 회사의 가치관 그리고 견적을 낸 공무의 가치관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자, 회사에서 견적 낼 때 이 계약하기 전에 가치관은 뭡니까? 일을 따야 돼. 그잖아요. 영란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일을 따야 돼. 딱 보니까 일단 싸면 좋아해. 그러면 무조건 싸 보여야 하는 거예요. 싸야 되는 게 아니라 싸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영님을 보니까 작은 돈 1, 2푼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설득이 될 수 있는 버전으로 컨버전을 하는 거예요. 예진님을 보니까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면 영화님의 때 했던 스타일로 도면을 이거 딱 견적 가져가 봐야 결국은 심리지 않아요. 계약을 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이 도면 갖고 시공을 할 가격은 다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100이라고 합시다. 영란님한테는 90에 가까운 얘기를 할 거고 지영님한테는 98에서 100 사이를 얘기를 할 거고 예진님한테는 113 정도를 얘기를 했다가 105 정도로 내려오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어디서 만나요? 104에서 105쯤 만날 겁니다. 왜요? 100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버퍼라는 게 있어야 돼요. 버퍼에 박하면 결국 정산에 나갑니다. 상대가 빠른 거예요. 일을 할 때 여유가 그래도 좀 있어야 회식도 하고 일하다 보면 실수도 나면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해먹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작은 도둑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감안은 하는 거죠. 그게 원가예요. 원가의 일정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맑은 물에 물고기 못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 2, 3, 4 중에 4만이면 4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지영님, 예진님 같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영란님 똑같아요. 걔네들도 물건 먹을 때 싼 거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영란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진님이 아무리 우아하게 얘기를 해도 걔네들은 안 먹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예진님이? 야 이거 내가 실행 원가를 따져보니까 이건 무기야. 근데 어떻게 94, 95에 공사를 하겠대? 이유가 뭐야? 를 물어보면 당황하겠지. 우리가 봤을 땐 94, 95인데 그래? 내가 확인해보니까 100이던데? 아, 제가 실수했나 보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직원을 하나 썼는데 내가 영란님이 직원이면 우리 만약에 실장이 부실장 저기 가가지고 저기 뭐 도기 하나 사와. 네 회장님 갔다 왔어.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 회장님 이번에 저희가 할인이 들어가가지고요 10% 할인해서 100만원짜리 90만원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했는데 영란님 이제 배실장이 딱 왔는데 영수증부터 100만원이야. 배실장 이거 100만원이야? 네 100만원이요. 인터넷에 써있잖아요. 그날 전화 받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배실장이 지금껏 한 3개월 같이 일했어. 갑자기 얘 그만두면 또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데 야 이거 10만원 그냥 내가 오는 데서 쓸까 말까 이런 갈등에 처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배실장한테 배실장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디서 도둑질이야 그렇게 하면 배실장이 어디서 사람을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고 딱 뒤집어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나름 하겠죠. 배실장 내가 이거 아까 보니까 오해 없이 들어 이렇게 저만 해가지고 10만원 깎아준다고 했는데 안 깎아줬어? 아 그래요? 그런가 보죠 뭐. 제가 90만원짜리 다시 받아올게요. 이런 경우가 태어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보죠. 그럼 얘는 여기서 10만원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그러면 다음에 어디선가 또 그런 걸 찾아.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도급을 갈 때랑도 지경의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급을 줄 때도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실행 원가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적정 수준의 마진 혹은 관리비를 반영을 해서 기준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엔 결국 뭐예요? 나랑 합이 맞는, 나랑 궁합이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합은요 생긴 것 갖고도 결정이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합이 맞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선택은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 가치관은 결국 이 미래 가치를 향한 가치관인 경우가 대다수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주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건축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성과를 내주는 용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원하는 답을 빨리 주는 게 맞아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막 구구절절 섞어가면서 상대방이 넌 이런 것도 모르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몰라?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취직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된다 안 된다. 이거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비교 견적을 볼 때도 나랑 일단 합이 맞는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선을 봤어요. 영란님하고도 보고 지영님하고도 보고 예진님하고도 봤어요. 근데 다 마음에 들어. 비슷해. 외모로만 따졌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 근데 영란님은 나는 아파트 전세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영님은 나는 아파트 한 채 있어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예진님은 집이 뭐가 빌딩? 빌딩 한 채는 있어야 된대요. 심히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예진님하고 결혼을 하면
잘 꼬시기만 하면 내가 아직 1등이 없어도 저 정도의 꿈이 있으면 빌딩을 만들어줄 것 같고 또 그런 기대도 생기고 은근 또 지영님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난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당장 못 살 수도 있고 영화님 같은 경우는 전세면 된다 하지만 그 전세면 된다 하는 게 지금만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건지 혹은 저 사람의 쉽게 얘기해서 전 재산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더 적을 수도 있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머리 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뭘로 정해요? 끌리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하겠어요? 설득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찍을 때 일로 많이 가요. 나는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영화님하고 잘 대화를 해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열심히 해서 전세에서 집에서 이렇게 늘려가 봅시다. 빌딩까지 하면 사실 내 수준은 여기가 맞는데 사실 여기 가서 계속 설득을 한다. 여기 빌딩인데 나는 지금 전세값밖에 없는데 전세값도 좀 부족한데 계속 얘기를 해. 그럼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좀 우아해서 한 번에 거절을 안 하고 계속 빙빙 돌리는 거지. 빙빙 돌려. 만나자고 해도 지역민 데리고 나오고 만나자고 하면 또 셋이같이 나오고 그럼 결국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시공사와의 비딩 과정에서도 계속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랑 비슷하고 합의 맞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사람을 결국은 매칭해내야 되는데 결국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 갈 거고 이 사람을 만나는 판단 기준은 뭐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 맞닿아서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출구 전략, 가치관 그리고 여기에 적정성, 도급, 직역 요 단어들만 몇 가지 알면 건축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분별이 된다. 비교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는 거지 내가 가장 적은 비용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지는 않아요. 정말 그지가 아니고서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지켜가고 싶은 거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표님 교육사가 보여해요. 어차피 건축주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확천금 로또 같은 걸 말하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원리대로 열심히 했더니 돈 벌었어요. 이런 거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부했으니까 내가 돈 번 거지. 그 대표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데 그냥 야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가지고 돈을 턱 벌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호감을 갖고 막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려. 사실은 혹했어요. 야 그러면 나도 그런 쪽으로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공부는 못하래. 우리 이제 뭐 육아 얘기하고 뭐 아니면 뭐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와인 얘기하고 근데 뭐가 안 맞아? 가치관이 안 맞아.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보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성정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부 사이에 이거 다르면 인생 진짜 피곤해요. 하물며 부부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정말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같이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파트너를 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자 이걸 분석하려면 어떤 걸 보셔야 되고요. 전체 기준 안에서 뭐가 보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더 생기고 할 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일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일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일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타이밍에서 맞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은 서류 보고 하는 거예요. 서류는 곧 뭡니까? 실적, 업적. 최근 2년 안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준 사람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막 엄청나게 막 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아빠 친구가 무슨 뭐 삼성건설 뭔데 뭐 거기서 큰 것만 하는데 내 설계사만 소개받았더니 알바로 내일 해주기도
했다고. 거기 원래 큰 몇백억짜리만 하는 데인데 내 거 이번에 알바로 해주기로 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는 100%인데 왜 내 100% 해야 되는 일이 알바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사이즈의 최선을 다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니 뭐하러 세컨드를 합니까? 그냥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 젊은 남자에 투자해서 같이 읽으면 되지. 뭐하러 회장님 세컨드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원래 이런 일을 안 하시는 분인데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특별히 대권만 해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걔네 회사 포트폴리오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개인 알바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에 꼭 하냐? 어떤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근데 서류로 보라 이거예요. 서류.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작가, 건축가가 있어요. 의리의리해요. 건축물이 거의 조각에 가까워요. 그걸 딱 보고 우리 건축주가 막 한눈에 확 반해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무조건 하겠다고. 딱 봤더니 이 사람이 건축사가 없어. 그래, 건축사가 없을 수는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했나? 최근 다섯 한 장 받아가지고 다 돌았더니 하나 미치컷 걸려있고 하나는 분쟁 중이고 그리고 시공사에 머리뼈도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이상하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했던 어떤 과정 안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디자이너적인 기질이 있고 어떤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은 있지만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 우리는 규격화, 표준화가 된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이 비즈니스에서는 맞으니까요. 왜? 상업용 부동산이 맞지. 개인이 별장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시간 단위로 쪼개고 공정표도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 중간에 과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그 판별하는, 확인하는 장치라고 하는 분야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판단을 각 파트에서 해볼 수 있어야 한다. 시공을 하기에 적정한지, 비용적인 부분이 적정한지, 또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겠죠. 공간의 사용에 대한 공간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달리고 있는 차에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쉬었다가 하는 거 말고 작게라도 달리고 있는 차에 내가 승차를 해야 그 가속력으로 같이 가는 거지. 내가 막 그 타이어 막 끼고 막 새로 그런 투자는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고 해도 안 늦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해 안 됐던 말이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조금 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다 알아들었어? 질문을 하고. 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말 다 비슷해. 여기 초급반이어가지고 여기 이해가 안 됐다. 그 가치관에서 공감을 해가지고 그게 굳이 부동산에 그런 질문에 있는 전문 용어나 뭐 이런 거 이해 안 됐던 것들. 건축용 부동산 제가 부동산을 아예 몰랐어요. 부동산이 있고 건축용 부동산이 따로 있는데 그 건축용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그게 건축용 부동산이에요. 건축을 못하는 땅도 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도 있대.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땅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개복 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이 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초급반에. 난 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건폐를 물어봐도 되고 용적을 물어봐도 돼. 그냥 건축용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붙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개발자의 시간에서 건축을 하기 위한 부동산 많이 길잖아. 줄인 거예요. 건축용 부동산 이거 생각 안 할 거예요. 말을 할 때. 건축을 하기
위에 검토하는 부동산을 저는 건축용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시험 볼 거야. 예진님 다 이해했어요? 초급반은 처음 봅니다. 중급반은 처음 안 볼 건데, 네, 지영이 궁금한 거. 이해한 걸로? 오케이. 영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거의 다 쓸모없는 타임이나 가격이 있어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고급 정보들은 안에서만 거래가 되지 노출이 안 된다. 네이버 부동산에 안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이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TV 방송이나 거기 부동산집에 있어서 소개해주는 네네.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이런 거예요. 아주 예쁜 애들은 이미 기획사 사장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오디션 시장에 나오는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한번 걸러지고 남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그 중에서 또 고르는 그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건물주들끼리는 좀 커뮤니티가 있어요. 친해요. 그리고 부동산도 좀 이게 규모 있는 부동산, 오래된 부동산 그러면 연락처에 뭐 건물주들이 있을 때 싹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러거든요. 영란님이 한 200억짜리 찾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20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예진님 있어. 예진님 그거를 파세요. 왜 갑자기 팔아? 아니, 파세요. 지금 더 좋은 거 나왔어요. 이거 파시고 저거 사세요. 뭔데? 저거 있는데 시세 이보다 이게 싸게 나와가지고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상장사들은 하나둘 정도 계속해요. 왜냐면 그게 결국 재테크가 되거든요.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팔고 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분양으로 들어갈 때 엄청 맞았거든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제2판교 좀 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분양가가 낮겠죠.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죠. 그런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들이랑 정보를 교환하면서 움직여요. 얘네들이 내년에 코 리빙, 코 워킹, 코 레지던스를 좀 같이 교육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정보들을 대외적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클로즈드 유저 그룹, 그러니까 그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우리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노인정 가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노인들은 건물을 한 개씩 지금 다 아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끼리 장기 두다가 팔까 해서 저기 부동산한테 와가지고 대서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부자 곁에 가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정보를 겟해야 그 정보를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흡사 이런 거는 오늘 계속 남녀관계 비교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결혼 정보에서랑 비슷해. 뭐 스펙 엄청 좋은데 여자는 못 만나? 명확하진 않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명확해야지. 필이 와야 된다 이런 거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로케이션 얘기했지만 뭐 가로수길, 세로수길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가로수길들이 물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지는 데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올라갈 만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뭐 오를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지역에 투자를 할 거냐, 시각이 다 다른 거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모으시는 분들 많아. 실제로 모은다고요. 뭐 이게 수익률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모아요. 그럼 왜 모으겠어요?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공실이 있고 뭐 어쩌고 하지만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새 건물이 들어서서 뭐 이렇게 많이 공실 일 없이 돌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재산 가치가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속, 증여 또 이런 어떤 매매를 하기 전 단계에 이제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청강하세요. 내일 부동산 법인 이제 그 세무사님이 강의할 거거든요. 집안에 부동산 법인 하나쯤 없는 집이 없어요. 웬만한 집들은 부동산 법인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법인으로 핵심은 간단해요. 또 이제 이 개인이냐 회사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아빠, 엄마, 자식들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결혼해서 사회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럼 A라는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A라는 회사의 지분만 이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소유는 그냥 A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장 팔아서 돈 못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부자와 안부자의 차이점인 거죠.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팔 생각이 없죠. 특히 대로변에 있는 건물도 이런 거를 왜 팔아요? 물려줘야지. 그런 시각이면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거예요.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 이제 많은 매출이 일어나거나 많은 소득이 일어났을 때는 경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기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으로 움직일 거냐 회사로 움직일 거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이 개인 사업자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막 영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그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개인이 아프거나 그 개인의 문제가 그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식으로 트러블에 놓여지게 되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법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이 회사는 살아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거였어. 개인 거였어. 자식들이 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한테 받을 빚이 있네. 그러면 자녀한테 가가지고 빚 좀, 요즘에 빚도 많이 하는데 빚 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제 재밌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요즘 빚도 많아졌습니다. 빚도. 누가 아버지한테 내가 돈 빌려준 거 있다. 누가 어머니한테 돈 빌려준 거 있다. 그래서 막 언론에 나오고 청와대에 뭐 올리고 하잖아요. 이거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 출신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지영님이 예진님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서 예진이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네 하고 다 들리게 얘기하면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출신. 채권에 대한 불법 출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남들한테 누설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가서 대신 갚아달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채권 출신과 관련한 법률인데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에 이제 오는 수강생들이 가장 보편적인 재산이 30억에서 50억 정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30억에서 50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아파트 한 집값밖에 안 돼요. 강남에서는. 그러면 이게 100억, 200억 올라가려면 결국은 회사를 운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팔아서 죽기 전에 다 써야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쌓아나가는 개념이지 이거를 뭐 물론 트레이드도 할 수 있고 어떻게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회사로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이득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 걸로 막 해놓고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끼리 막 재판하고 이런 경우들도 결국 시간을 손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교통정리 미리 좀 잘해놨으면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 건물주도 있고 막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나중에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출구전략인 거예요.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 가치관이냐 추구 전략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길을 가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지갑에 현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보고 깜짝 놀라서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넣어서 자연스럽게 넣어서 오늘을 고기 먹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걸 들어서 경찰한테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이유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뭐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영란님을 이렇게 계속 한 3주째 또 보고 있지만 영란님의 가치관이 정확히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서류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할 때는 서류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는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누굴 만나서 뭘 하든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못 알아듣는 거냐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생각의 계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은 누가 알아주시죠. 그래서 이 건축용 부동산 개발에서 상담을 할 때도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마지막 축구가 이게 항상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우리가 살면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유형이 뭐가 있냐면, 그렇죠, 양아치. 양아치 만나요. 저는 신데렐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된장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뭐 된장나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자본주의 시대 안에 이 자본, 캐피탈리즘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단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보여지는 유형 중에 적어도, 그렇죠, 이거를 넣고 가는 사람 말고 이거를 보고 놀라서 그냥 가는 사람이나 이걸 갖고 경찰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손해볼 일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돈 벌리는 것도 손해볼 일이 지금, 누구 덕봐서 돈 버는 경우는요 거꾸로 누구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지가 이 건축용 부동산 개발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일하실 때도 쉽게 또 판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 했네요. 10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